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도 못 낳는 암탉은 국물 한 모금 마실 자격도 없다. 쇠숟가락이 새하얀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세게 부딪히며 쨍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차가운 바늘처럼 가뜩이나 숨막히는 다이닝룸의 공기를 순식간에 찔러 터뜨렸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국을 듬뿍 떠서 막 입으로 가져가려던 내 손목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에는 둥둥 뜬 파송송이 보였다. 이 빌어먹을 가족 식사를 위해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대파를 골라온 참이었다. 이 국물을 우려내려고 나는 부엌에 꼬박 6시간을 서서 끓이고 또 끓였다. 깐깐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꼬투리 하나 잡지 못하도록 떠오르는 기름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걷어내면서 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숟가락에 담긴 국물은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보듯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 아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몸을 휙 틀더니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내가 직접 부친 동태전을 집어 자기 옆에 앉은 여자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우리 민주, 많이 먹어라. 넌 지금 홀몸이 아니잖니? 어디서 자리만 차지하고 애도 못 갖는 돌개집이 3년 동안 우리 집 쌀만 축낸 거랑은 다르지, 암. 박민주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몸에 딱 붙는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절묘하게 파인 넥라인 위로 쇄골에 걸친 야은 금목걸이가 반짝거렸다. 시누이 김미나가 요가 개인 강사라며 집에 들인 여자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김씨 집안의 가족 식사 자리에 그것도 내 남편 김지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교태를 부리며 입을 가리고는 허공에 멈춰있는 내 뻣뻣한 손을 힐끔거리며 혀가 반 토막난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 어머니도 참 연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언니는 그냥 몸이 좀 찬 체질이라 그런 걸 거예요. 저랑은 다르잖아요. 지훈 오빠가 그러는데 저는 워낙 임신이 잘 되는 체질이래요. 그 간드러지는 지훈 오빠라는 호칭에 뱃속이 뒤틀렸다. 나는 구역질을 꾹 참으며 내 남편 김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알만 푹푹 떠먹고 있었다. 마치 밥그릇 안의 쌀알이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의 말에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저 헛기침만 큼큼 해댈 뿐이었다. 내가 3년을 사랑했던 남자, 결혼식장에서 내게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는 지금 제 엄마와 내연녀의 협공 속에서 쥐구멍에 숨어 죽은 척하는 쥐새끼 꼴이었다. 됐어. 누구 보라고 청승맞게 불쌍한 척이야. 시어머니가 식탁 위로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바람에 접시에 담긴 김치국물이 붉게 튀어올랐다. 그녀는 등 뒤에 장식장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더니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휙 던졌다. 탁! 봉투는 매끄러운 대리석 식탁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내 국그릇 옆에 정확히 멈춰 섰고 그 바람에 튄 뜨거운 사골 국물이 내 손등을 덮쳤다. 나는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지만 그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구역질 나는 시커먼 속내의 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는 얼음물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체증이 싹 내려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민주 뱃속에 든 게 우리 김씨 집안 장손이다. 고추 달린 튼실한 아들이라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까지 다 확인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3대 독자 집안이야. 너 같은 성녀대에서 대가 끊기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맣게 인쇄된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을 찔러왔다. 나는 재산 분할 항목으로 빠르게 눈을 돌렸다. 처하는성은 임신 의무 불이행 및 성격 차이의 사유로 모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위자료 없이 이혼에 합의한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낮게 끄끄거리는 소리였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중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댔다. 너 미쳤어. 뭘 잘했다고 실실 쪽에 신우이 김미나가 벌레를 보듯 미간을 팍 구겼다. 충격을 너무 받아서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호가호위하며 얄밉게 구는 시누이, 배를 내밀며 유세를 떠는 상간녀, 그리고 끝까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찌질한 남편 새끼까지. 어머니 위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말에 입 아프지. 넌 당장 이 집에서 꺼지고 우리 집 재산은 단 한 푼도 챙겨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다. 시어머니가 팔을 획획 휘두르자 손목에 찬 비취 팔찌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쨍그랑거렸다. 우리 지훈이가 지금 대기업 본부장이야. 연봉이 몇 척씩 되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라고. 너처럼 남편 돈이나 갉아먹는 전업주부는 이혼하고 나면 그냥 쓸모없는 폐기물이야. 잔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위로금 500만 원 챙겨서 당장 꺼져. 내 아들 창창한 앞길 망치지 말고. 500만 원. 민주가 들고 다니는 저 에르메스 가방 손잡이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액수였다. 나는 김지훈을 쳐다보았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이 모든 게 다 당신 거라고 생각해? 김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은성아, 그만해라.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죄거리는 아니잖아. 이 집도 어쨌든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너도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쉬었으니까 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야. 반지하 방 하나 얻어서 몇 달은 버틸 수 있잖아. 일을 안 해. 나는 이 멍청한 인간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알량한 자존심 지켜주겠다고 매년 나오는 내 주식 배당금을 조용히 그의 통장으로 이체해주면서 그게 회사 보너스인 줄 알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친정아버지 인맥을 총동원해서 계열사 낙하산으로 꽂아 넣어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꿀빠는 임원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 지난 3년 동안 나는 이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모시는 파출부 노릇을 해왔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공짜 현금 인출기이자 씨바지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현금 인출기가 고장났고 새로운 대체품을 찾았으니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거겠지. 좋아.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 3년 동안 이 거짓된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눌러왔던 인내심과 환상이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 사각사각. 나는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펜 끝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다. 합의서에 서명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깔아보며 그 서류를 그녀의 코앞에 집어 던졌다. 부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잘 지켜내시길 바랄게. 나는 뒤돌아서 현관으로 향했다.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기고만장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냐, 주제 파악은 제대로 했네. 민주야, 어서 고기 좀 더 먹어라. 우리 귀한 금쪽 같은 장손 굶길라. 무거운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서울의 늦가을 칼바람이 순식간에 옷깃을 파고들며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하지만 나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의 불빛이 무표정한 내 얼굴을 비추었다. 지문 인식이 풀리는 찰나. 나는 VIP 전담 자산관리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은성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익숙한 검은색 벤츠를 내려다보았다.
내 혼수로 해온 차였지만 지금은 김지훈이 상간녀를 모시고 다니는 전용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 쓰는 차였다. 강 센터장님 오네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치의 떨림도 없이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분실 신고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카드를 정지해 드릴까요? 전부 다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우리 집 베란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저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가 내주신 것이고 심지어 거실 벽지 하나까지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집이었다. 김지훈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카드 당장 정지시키세요. 지금 즉시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 주세요.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전세 계약 만료 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고요.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내 개인 계좌로 직접 반환되도록 조치하세요. 네, 한은성 고객님. 요청하신 모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진짜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 청담동, 이곳의 공기에는 언제나 돈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떠돈다. 나는 최고급 주얼리 부티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내 신경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에서 보낸 결제 알림 메시지가 떴다. 눈을 찌르는 불빛을 보며 화면을 넘기자 가장 먼저 결제를 시도했던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스템 알림을 읽어주는 무미건조한 음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KB은행 결제 거절. 금액 3천만 원 가맹점 까르띠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3천만 원. 시어머니도 참 통이 크시지. 예전에는 내가 찌개용 소고기 반 근을 사와도 살림할 줄 모른다고 반나절을 쥐잡듯이 잡더니 이제는 금쪽 같은 장손을 품은 첨년기를 살려주겠다고 3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긁으려 들다니. 내가 화면을 끄기도 전에 연달아징하는 진동이 울렸다. KB은행 결제 거절. 금액 500만 원. 다시 한번 진동. KB은행 결제 거절. 금액 50만 원. 스마트폰은 마치 죽기 직전 발버둥 치는 벌레처럼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쪽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한 최고급 주얼리 매장. 최순자 여사는 분명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밍크 코트를 입고 있을 것이다. 작년 겨울, 내가 비위를 맞추려고 비상금을 털어 사준 그 코트 말이다. 그녀는 꼬리친 공작새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박민주의 팔짱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섰겠지. 여기서 제일 비싼 목걸이로 가져와 봐요.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을 것이다. 직원은 직업적인 자본주의 미소를 띠며 조심스럽게 벨벳 트레이를 들고 나왔을 테고 그 위에는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플래티넘 체인에 한가운데 커다란 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머, 어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박민주는 호들갑을 떨며 가슴에 손을 얹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겠지.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이나 하잖아요. 비싸긴 뭐가 비싸. 최 여사는 콧방귀를 끼며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주위 고객들을 멸시하듯 훑어보며 말이다. 내가 마음에 든다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사주마. 우리 지훈이가 지금 얼마나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인데. 앞으로 이런 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사후 그지깽깽이 같은 전천연처럼 콩나물값 100원 깎겠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그러고는 그녀의 한정판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물론 그것도 내가 사준 거지만 까만색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을 것이다. 내 명의로 된 가족카드. 한도 무제한의 블랙카드.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이 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돈을 펑펑 써댔다.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호화로운 애프터눈 티를 쏘고 심지어 아들 김지훈에게 먹일 온갖 비싼 보약까지 지어댔다. 그녀는 그 카드가 자기 아들이 준 용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직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포스기에 꽂았을 것이다. B. 포스기에서는 결제 거절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을 테지. 아니, 이게 왜 이래? 최 여사는 미간을 팍구기며 신경질적으로 유리 진열장을 톡톡 두드렸을 것이다. 다시 긁어봐요. 그쪽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도했을 것이다. B. 또다시 울리는 경고음. 아이고, 재수없게 정말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최 여사는 아마 그때쯤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겠지. 지훈의 월급 통장에 연결된 가족카드를. 이걸로 계산해. B. 그 월급 카드. 이미 10분 전에 본인 명의의 연결 계좌가 동결되고 압류 조치되면서 정지된 지 오래였다. 지금쯤 주얼리 매장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할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들은 고르던 것을 멈추고 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 코미디 쇼를 보듯 이 고부 사이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겠지. 쯧쯧,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모님 행세야. 저 여자 최순자 아니야? 맨날 아들내미 잘 나간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목걸이 하나 살 돈도 없나 봐. 이런 수군거림이 최순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바늘처럼 콕콕 찔러댔을 것이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매장 안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켜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구겨진 체면을 살려보려 발악했을 것이다. 당신네 은행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내 카드가 안 긁히냐고. 나 VIP야, VIP. 그러면 침착하고 기계적이며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용한 주얼리 매장 로비에 울려 퍼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바퀴에 또렷하게 꽂혔을 것이다. 정보 확인되셨습니다. 해당 계좌의 본인 회원인 한은성 고객님께서 30분 전 모든 가족카드의 사용을 정지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지훈 고객님 명의의 계좌는 채무관계로 인해 동결 처리되었으며 현재 출금 가능 잔액은 500원입니다. 500원. 마을버스 한 번 탈 돈도 안 되는 액수. 그 순간의 정적은 얼마나 귀청이 떨어질 듯 엄청났을까? 최 여사의 팔짱을 끼고 있던 박민주는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화들짝 팔을 빼버렸을 것이다. 압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고 경멸과 사기를 당했다는 분노로 일그러졌겠지. 그리고 최순자.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여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속에서 예비 며느리의 벌레 보듯 하는 시선 아래 은행 상담원의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들으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고 눈앞이 새까매지며 숨이 턱 막혀 헐떡거렸겠지? 억눌린 신음과 함께 둔탁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소리. 그 광경, 안 봐도 비디오다. 정말 장관이었을 텐데. 갑자기 스마트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벨소리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은성. 이 천하의 몹쓸 미친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펄펄 뛰며 길길이 날뛰는 김지훈의 고함소리였다. 배경으로는 시끌벅적한 소음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다. 너 엄마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지금 백화점인데 엄마 방금 쓰러지셨어. 카드가 하나도 안 긁힌다고. 너 이거 다분히 고이지? 우리 엄마 죽이려고 작정했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려 쌉싸름한 액체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지훈아, 나는 점심 메뉴라도 묻는 것처럼 아주 다정하고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 카드들, 명의자가 나잖아. 뭐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내 재산 내가 회수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이 독사 같은 년. 엄마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가 급성 뇌출혈이래.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절대 가만 안 둬. 어머, 그러니 나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럼 내 그 알량한 본부장 자리나 무사히 지켜달라고 기도나 열심히 해. 안 그러면 병원비 감당하기 꽤 벅찰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김지훈의 목소리에 마침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무슨 소리긴. 회사 이메일이나 확인해 보라는 뜻이지. 아마 10분 전쯤에 인사발령 통지서를 한 통 받았을 텐데. 수학이 너머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몇 초 뒤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절망에 찬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해고. 공금 횡령. 형사 고발. 누군가에게 목이라도 졸린 것처럼 김지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은성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라고. 그 자리는? 그 자리, 우리 아빠가 너한테 적선하듯 던져준 거잖아, 김지훈. 나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다. 내 목소리는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한강물처럼 차가웠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그 빌어먹을 투자구멍 메우겠다고 빼돌린 공금들, 뒤에서 조용히 메워주고 똥 닦아준 사람이 나야. 한 번쯤은 정신 차릴 줄 알았지? 근데 역시 개 버릇 남 못 주더라. 이제 내 똥은 내가 치워. 은성아, 여보,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 어떡해. 그는 방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화통을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민주 지금 홀몸도 아니고 엄마는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 스마트폰을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느라 주삿바늘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들었던 내 배가 떠올랐다.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펄펄 끓는 미역국을 내 발등에 들이부으며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김지훈. 내 엄마가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을 때 그 여자가 나를 모욕하는데도 내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국 닫고 있었을 때 그때는 왜 나한테 독하다고 안 했어? 아, 참, 하나 더 남았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경광등을 번쩍이며 병원 쪽으로 질주하는 경찰차가 보였다. 그 아파트, 방금 집주인한테 연락 왔어. 전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했더니 보증금은 벌써 내 계좌로 입금됐더라. 내가 너라면 당장 뛰어가서 그 잡동사니들 뺄 궁리부터 할 거야. 어쨌든 그 집이 이 서울 바닥에서 내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쥐구멍일 테니까. 또.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하늘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길가에 쌓인 눈 위로 반사되어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나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 숨막히던 시댁의 공기도,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부엌의 공기도 없는 이 도시의 공기가 이토록 상쾌할 줄이야.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끔 보며 물었다. 갤러리로 가주세요. 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새로 걸어야 할 그림이 몇 점 있거든요. 일주일 뒤. 나는 한때 우리 집이라고 불렸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문짝에는 빨간색 강제집행 딱지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마치 나를 향해 비웃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표정 같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며 내가 발품 팔아 정성껏 골랐던 가구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저씨, 조심 좀 해요. 그 소파가 얼마짜리인데? 복도에는 기력은 없으면서도 여전히 쇳소리가 섞인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울려 퍼졌다.
몸을 살짝 틀어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 최순자는 접이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낯빛은 흑빛이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항상 칼주름을 잡아 입던 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구깃구깃해진 채 그녀의 야윈 몸을 감싸고 있어 몹시도 초라해 보였다. 김지훈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싸구려 이민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턱수염은 덥룩했으며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맞춤 정장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콧대 높던 상간녀 박민주는 벽에 삐딱하게 기대서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얼굴에는 짜증이 한가득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우리 전 며느리 아니신가?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꼴 좋게 망한 거 구경이라도 하러 왔어?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너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내가 벌써 변호사 다 사놨어.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부부 공동재산 은닉죄로 콩밥을 먹여주마.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며 헛웃음만 나왔다. 어머니, 혹시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아드님이 직접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고 도장 찍은 그 합의서 아직 제 손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는데요. 나는 무심하게 툭 내뱉고는 그녀를 지나쳐 옆에 서 있는 민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나 오늘 당신들 꼴 보러 온 거 아니야? 내 차 회수하러 왔어. 차, 김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 벤츠. 그건 내가 몰고 다니잖아. 내 혼전 재산이야.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나는 가방에서 스페어 키를 꺼냈다. 만약을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정말로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내놓지 않으면 절도죄로 들어갈 거야. 너 김지훈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민주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가방에 쑤셔 넣더니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내 앞으로 걸어왔다. 언니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기묘하게 말아 올렸다. 차를 가져가겠다면 가져가요. 어차피 그런 똥차 나도 탈 만큼 타서 질렸으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와 김지훈을 향해 말했다.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갔으니 나도 이만 가봐야겠네. 가다니. 어딜 가?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민주의 팔을 덥석 잡았다. 민주야, 내 뱃속에 우리 금쪽 같은 장손이 있는데 어딜 간다는 게야? 민주는 손에 묻은 콧물을 털어내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노친네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노친네라는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 하던 입에서 적나라한 노친네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이다. 민주는 시어머니가 잡았던 소매를 탁탁 털어내며 비웃었다. 당신네 집구석 이미 쫄딱 망했는데 내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말할게. 이 뱃속에 있는 내. 그녀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는 악의적인 조롱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애초에 김지훈 애가 아니야? 뭐라고? 김지훈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산채로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소리였다. 말도 안 돼. 내 장손이야. 초음파 사진도 다 봤다고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민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민주가 세게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초음파 사진도 진짜고 애도 진짜인데 예비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민주는 가방에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능숙하게 불을 붙이고는 깊게 빨아들였다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전 남친이 남겨준 기념품이거든. 호구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당신 아들이 멍청해 보이고 집안에 돈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충 살려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 빈 껍데기더라. 전셋집 하나까지 마누라한테 얹어 사는 셔틀맨 주제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지훈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아우, 재수 없어. 내 아까운 시간만 몇 달 날렸네. 그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텅 빈 복도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김씨 모자의 가슴팍을 짓밟은 것 같았다. 아, 맞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민주는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돌려 웃었다. 어머니, 옷장 맨 아래 비스킷 상자에 숨겨둔 금괴 몇 개, 이 몇 달 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내가 챙길게. 어차피 가짜라서 돈도 얼마 안 되겠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며 예쁘장하지만 악독한 민주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복도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을 터뜨렸다. 내 금괴. 그건 진짜란 말이야. 내가 평생을 모은 관짝 들어갈 돈인데.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차가운 타일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콧물과 눈물로 얼굴을 뒤범벅한 채 울부짖었다. 김지훈은 척추뼈가 뽑힌 사람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내 애가 아니야, 내 애가 아니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그런 미친 듯한 환희는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해방감뿐이었다. 이게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섞이려 했던 가족이었나? 이게 내가 하늘처럼 모셨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실체였나? 알고 보니 그 위선적인 허울을 벗겨낸 속내는 이토록 나약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김지훈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차 키 내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김지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차 키를 꺼내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은성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한텐 너밖에 없어.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는 그 꼴을 보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다시 시작해. 나는 차가운 차 키를 꽉 쥐었다. 금속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고 그 통증이 나를 더욱 또렷하게 깨워주었다. 김지훈. 내 엄마가 나를 성녀라고 욕할 때,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는 걸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을 때 우리 결말은 이미 정해진 거야? 나는 뒤돌아섰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모자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와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하행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발을 내디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빨간 딱지가 붙은 그 집문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곳에는 내 3년의 청춘과 어리석음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러 간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느껴지는 무중력 상태에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문을 다시 나설 때 나는 더 이상 그 굽실거리던 며느리 하는성이 아닐 거라는 걸. 나는 딩.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훅 끼쳐왔고 나는 코트를 여미며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한 번 찡하고 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사진이 로딩되는 순간 내 동공이 세차게 수축했다. 그건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인 거실 바닥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김지훈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기 직전에 똥개처럼 박민주의 종아리를 사생결단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박민주는 샤넬 앵클부츠를 신은 자신의 발과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비스킷 상자만 찍어 보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떴다. 언니, 고마워요. 근데 그 악독한 노친네한테 전해줘요. 평생 보물처럼 숨겨둔 금괴, 전부 구리 입힌 가짜라고. 전당포 갔다가 배꼽 빠지게 웃었네. 이 집구석은 속부터 겉까지 죄다 가짜 투성이에요.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찬바람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랬구나. 최순자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금고, 틈만 나면 내 앞에서 장손에게 물려줄 가보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것조차 가짜였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1층 로비에 울려 퍼지며 뼛속까지 시린 허탈감을 자아냈다. 하하. 이 순간 그 두 사람을 향한 마지막 증오조차 모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만이 남았다. 고철 덩어리를 끌어안고 평생을 재벌 흉내를 내며 살다가 결국 더 탐욕스러운 사기꾼에게 밑바닥까지 다 털려버린 인생이라니.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공동현관 문을 밀고 나갔다.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위로 야른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신 차였지만 지난 3년 동안 내가 조수석에 앉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차는 최순자가 백화점에 과시하러 갈 때나 김지훈이 그 요가 강사라는 여자를 태우러 갈 때 쓰였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자 라이트가 깜빡이며 마치 오랜 친구가 윙크를 건네는 것 같았다. 차 문을 열자 퀴퀴하고 싸구려 틱한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다. 박민주가 즐겨 쓰던 브랜드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달착지근한 냄새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운전대와 기어, 그리고 가죽 시트를 벅벅 닦아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을 주어 닦느라 손끝이 빨개지고 역겨운 냄새가 소독용 물티슈의 알코올 냄새로 완전히 덮일 때까지. 후, 운전석에 앉아 시트를 조절했다. 김지훈은 다리가 짧아서 항상 시트를 바짝 당겨놓곤 했다. 시동을 걸자 묵직하고 힘찬 엔진음이 등받이를 타고 척추로 전해지며 오랜만에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운전대를 꽉 쥐고 기어를 바꾼 뒤 엑셀을 밟았다. 룸미러 속으로 잿빛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빨간 딱지가 붙은 저 문 뒤에서는 지금쯤 훨씬 더 추악한 몸싸움과 통곡이 벌어지고 있겠지. 최순자가 금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김지훈은 빚더미와 어머니의 발작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가 알 바가 아니었다. 바퀴가 바닥에 남은 눈을 밟으며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창문을 열어 서울 겨울밤에 매서운 칼바람이 밀려 들어오게 했다. 차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탁한 공기마저 시원하게 씻겨나갔다. 눈앞에 한강대교가 보였고 찬란한 불빛이 칠흑 같은 강물 위로 일렁였다. 오디오를 켰다. 김지훈이 좋아하던 시끄러운 댄스 음악 대신 잔잔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다. 오늘 밤 달빛, 참 아름답네. 사계절이 돌고 돌아 서울의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고 다시 푸른 잎을 틔웠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상처에 딱지가 않고 떨어져 나가 새살이 돋아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청담동의 한 개인 갤러리 안, 갓 내린 커피의 진한 향과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한 작가님, 이번 전시회 주제인 환생,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카나리아의 새장이라는 작품은 많은 평론가가 숨막히는 억압과 폭발적인 생명력을 동시에 느꼈다고 극찬하더군요.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보그 잡지의 수석 에디터였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감탄이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앞에 놓인 본차이나 커피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사실 그건 창작이 아니에요. 잔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찻잔 테두리를 매만지며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응시했다. 그건 기록이죠. 기록이요? 내 한 여자가 거짓과 냉대 속에서 어떻게 죽어갔고 또 어떻게 그 폐허 속에서 기어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예전의 도끼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세월이 가져다준 여유만이 남아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내 몫의 지분을 되찾았고 아버지가 남기신 펀드를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는성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 변호인단은 아주 유능했다. 김지훈의 공금 횡령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 실형은 면했지만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고향에 있던 유일한 본가까지 팔아치웠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지금쯤 그들은 이 도시의 어느 구석진 곳에 숨어 시궁창 쥐새끼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겠지. 한 작가님, 에디터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귀밑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저 옛날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인터뷰가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8시였다. 어시스턴트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코트를 걸쳐주었다. 언니, 전시회 성공 기념으로 다들 고기 먹으러 가자고 난리예요. 마포에 있는 노포인데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분위기가 좀 서민적이긴 하지만요. 괜찮아, 가자. 나도 그런 사람 냄새나는 분위기를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 차는 화려한 강남을 지나 강북의 구도심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이빨 빠진 네온사인, 그리고 길가에 아직 치우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순인의 숯불구이라는 간판 앞. 기름때가 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진한 고기 굽는 냄새가 순식간에 나를 감쌌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쨍그랑거리는 건배 소리, 술에 취한 아저씨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거칠지만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몇 분이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청 좋은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는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모, 여기 삼겹살 5인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반찬 좀 넉넉히 주세요. 어시스턴트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알았어. 얘야, 뒤에. 빨리 반찬 좀 내와. 꾸물거리지 말고 사장님이 주방 쪽을 향해 꽥소리를 질렀다. 가요 갑니다. 주방 안쪽에서 늙고 쉰, 짙은 피로가 배어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물을 따르던 내 손이 멈칫했다. 얼음물이 컵을 넘쳐 손가락으로 흘러내렸지만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 목소리. 내가 3년 동안 매일같이 듣던 소리였다. 한때 그 목소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온갖 트집과 독서를 쏟아내곤 했다. 은성아, 국이 싱겁다. 은성아, 바닥이 끈적거린다. 은성아, 넌 어쩜 그렇게 쓸모가 없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욱한 연기 너머 주방 입구를 쳐다보았다. 구부정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다. 기름때와 쌈장이 잔뜩 묻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닳고 다른 까만 장화를 신고 있었다. 한때는 고급 네일아트를 받으며 곱게 관리하던 두 손은 이제 붉게 붓고 거칠어졌으며 손가락 관절은 마른 나무 뿌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채 꼬질꼬질한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스테인리스 접시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최순자.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도 에비앙만 마시던 그 최순자가 지금은 기름진 바닥 위를 팽이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뒷머리에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파여 있었다. 삶이라는 잔인한 조각칼이 남긴 흔적이었다. 아줌마, 김치가 왜 이리 적어? 더 가져와요. 옆 테이블의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탁자를 쳤다. 아,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최순자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는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뻣뻣하고 비참해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가 몸을 돌려 주방으로 김치를 가지러 가려던 찰나였다. 바닥에 떨어진 비계 조각을 밟았는지 그녀의 발이 쑥 미끄러졌다. 우당탕.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뒤집히며 김치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젊은 남자의 바짓가단에 묻고 말았다. 시발.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남자가 벌떡 일어나 최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가뜩이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최순자는 그 손길에 뒤로 낮아빠지며 지저분한 식기 더미 위로 처박혔다. 아이고 내 허리야.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픈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름때 낀 손으로 남자의 바짓가단을 닦아내려 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닦아드릴게요. 손대지 마. 더러워 죽겠네. 남자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로 그녀의 손을 걷어찼다. 주변 손님들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볼 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구석진 어둠 속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저게 바로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며느리를 종면 부리듯 하던 그 여자인가? 저게 바로 돈이라면 썩어나게 많다며 돈지랄을 해대던 그 여자인가? 지금의 그녀는 몇천 원짜리 삼겹살 한 접시 값도 물어낼 능력이 없어 보였다. 사장님이 달려와 최순자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아니, 할망구야. 왜 이리 굼뜨고 멍청해. 손님 떨어지면 일당에서 다 깔 줄 알아. 최순자는 목을 움츠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지만 차마 떨어뜨리지도 못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발 일당은 깎지 말아주세요.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들. 김지훈. 보아하니 한때 잘나가던 본부장 나리는 지금쯤 반지하방에 틀어박혀 늙은 어미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 벌어오는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모양이었다. 사장님은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고 최순자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바닥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엎질러진 자네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은 연예 뉴스입니다. 신예화가 한은성 작가의 개인전 환생이 오늘 청담동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화면은 내가 인터뷰를 하던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텔레비전 속에 나는 새하얀 실크 셔츠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에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눈빛을 한 채 존엄이라는 이름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 작가님,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레비전 속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독립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언제든 뒤돌아 떠날 수 있는 당당함이죠. 쨍그랑. 최순자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접시 조각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공에 매달린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기름 연기가 자욱한 고깃집 안은 어두침침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기름때와 주름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보았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을. 후회, 질투, 고통, 절망.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으리라. 그 순간 화면 속 화려하고 눈부신 나와 현실 속 처참하게 망가진 그녀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1년 전 그녀는 짐덩이를 치워버린다며 내 손으로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내다버린 것이 그녀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그녀가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후였다는 것을. 탁한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리다. 툭 하고 그녀 발치에 있는 악취 나는 짬통 속으로 떨어졌다. 보잘것없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아줌마, 거기서 멍하니 뭐해? 빨리 안 치우고 사장님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다. 최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고 소매로 얼굴을 대충 훔쳐냈다. 갑니다 가요. 그녀는 몸을 돌려 다친 듯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둡고 끈적이는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은 척추뼈가 뽑힌 늙은 개처럼 굽어 있었고 무거웠으며 죽음과도 같은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눈앞의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기름을 뿜어내는 삼겹살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고기 다 익었어요. 얼른 드세요. 어시스턴트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내 앞접시에 올려주었다. 나는 그 고기를 집어 참기름 소금장에 살짝 찍어 입에 넣었다. 고소한 기름의 풍미가 입안 가득 터져나왔다. 정말 맛있다. 이게 바로 살아 숨쉬는 맛이지.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방금 받은 인터뷰 사례금이 든 현금 봉투였다. 여기 100만 원이 있어.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어시스턴트에게 말했다.
이따 계산할 때 이거 사장님한테 전해줘. 네. 이렇게나 많이요. 팁으로 주시려고요. 어시스턴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깃을 여미며 캄캄한 주방 입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사장님한테 전해. 아까 그 설거지하는 아줌마 병원비 하라고. 옛 지인이 주는 거라고 해? 고깃집을 나서자 밤하늘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차갑고도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며 흩날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한은성은 곰팡이 핀 전셋집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나만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혀 썩어가는 인간들은 그냥 그 진흙탕 속에서 계속 썩어가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출발하자. 차가 서서히 움직이며 환하게 불을 밝힌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